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실패, 또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소식 등 다양한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법 사퇴로 정해가는 엄밀한 제2의 법을 공수처와 경찰국.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이민주입니다. 물가 상승폭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요. 관련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담을 진행한 뉴스센터 13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경제학 박사 전문가와 함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물가 중에서도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고 현재 이러한 현상이 문제인 이유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먹거리 가운데 특히 농수축산물은 가처분 소득 증가율의 약 7배, 사과나 배와 같은 과실은 약 26배나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먹거리를 소비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이 7분기 연속, 즉 1년 9개월간 지속되고 있는데 통상 2, 3분기 후에는 안정을 찾았던 것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배경 가운데 이상기후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콜릿이나 올리브유와 같은 물품들은 원자재 생산 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원자재 생산량이 떨어진 것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대담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본다는 취지에 맞게 경제 이슈는 물론 관련 용어나 수치까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도 적절하게 덧붙여져 항상 도움이 되는 대담인데요. 이번 대담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물가와 관련하여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뿐 아니라 제공되는 자료 화면도 용어 설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요. 대담을 진행하는 앵커도 제공되는 자료 화면이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설명에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어쩌다 일어나는 변수가 아니라 늘 대비해야 하는 상수가 됐다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변동을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는 물론 중단기적인 대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현안뿐 아니라 향후 대책까지 전달한 의미 있는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AI 확대와 함께 살펴본 이류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구동에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때문에 소위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인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에 쓰이는 전력의 10배에 가까운 전력이 필요합니다. 한 개의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기는 일반 가정 100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게다가 AI 개발과 유지에 필수인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선 더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비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데이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 전력 사용량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때문에 전력 소비량을 메울 에너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데다 설비 확충 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어서 전 세계적 탄소 감축 계획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AI 기술은 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익숙해진 AI 기술도 많습니다. 때문에 AI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보도는 자칫 생각해보지 못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보도로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AI가 기후변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오히려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와 대비되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끝내 21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전달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는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던 현장인 국회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양측은 21대 국회에서 1차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과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들이 연금에 낼 돈과 받을 돈의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해당 비율에 대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받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가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가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연금개혁의 골격을 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별개로 진행하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번에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기자가 국회 앞에서 현장 리포팅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상황이 잘 전달되는 보도였습니다. 보도 내용도 양측이 어떤 부분에서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잘 전달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여야 간 공방 내용을 한정된 보도 시간 내에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리가 기사 제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여 기사 제목을 작성함에 있어 요약한 부분의 초점이 여야 각기 다르게 나타나 전달력이 다소 하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감을 살린 또 다른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까마귀에 대해 보도한 뉴스워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와 여성을 향해 공격하는 까마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까마귀들의 공격은 무려 2주 동안 이어졌고 피해를 봤다는 주민들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둥지를 튼 까마귀들이 사람들이 다가오자 새끼를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심에 나타나는 까마귀 수가 20년 전에 비해 80%가량 늘어난 만큼 이제는 까마귀의 행동과 습성을 고려해 개체수 조절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도심에 나타나는 까마귀 수는 20년 전에 비해 80%가 늘었는데요. 그만큼 관련 보도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보도는 단순히 도심 속 까마귀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보도한 뉴스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여성을 지속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범인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7월 정부는 합의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선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만 취할 수 있다 보니 이 기간 동안 가해자 치료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 매뉴얼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상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횟수를 일일이 정리해 범죄 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아 관련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시행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왔습니다. 시행 3년이 되는 시점에 또 한 번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용된 전문가의 인터뷰를 확인해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인데요.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류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류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기후 동행카드와 K패스 등 우후죽순 늘어난 K교통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 동행카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달 기준 6만 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시내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K패스와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가 잇따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준에 따라 지출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줍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고물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낮아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란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의 총 수송 실적 중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코로나19 전까지 40%대를 유지해오다가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아졌던 20년, 21년에 20%까지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국가 과제로 떠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교통 분야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15%가 배출이 되고 이 중에서 도로에서 무려 90% 이상이 배출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인 의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2022년 국민 제한의 9,900원 무제한 K교통카드가 우수 제한으로 선정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과 별개로 서울시는 정기권 형식의 기후 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이동이 많은 정기권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의 인터뷰를 통해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수요층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동 패턴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걸 사용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자신에게 더 좋은 혜택일지 알려면 나이와 이용 횟수, 구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K패스는 서울 시민인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환급을 받기 때문에 포괄성 측면에선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는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서울 내에서 이동할 때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좋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여 있지만 기후동행카드의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도 3호선 끝인 삼성역과 같이 다른 지자체의 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직원이 따로 요금을 받고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이른바 반쪽짜리 정기권에 그치게 된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줄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K패스의 경우에는 예산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진행하지만 서울시 자체 사업인 기후동행카드 경우에는 예산 부담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 부담 비율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사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교통정책의 특성상 각 지자체가 따로 사업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통합성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 있어서 교통카드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송 후반부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급행노선같이 국민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또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부의 과제인 만큼 단순히 요금 인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인 편리성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개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로 방송을 마무리됩니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20대인 만큼 한 달에 대중교통 이용비만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지출을 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는 정말 획기적이고 고마운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이동하는 구간이라는 게 자를 대고 자루듯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온 한계점들도 충분히 공감이 됐는데요. 방송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젠 정부가 나서서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해가고 또 전반적인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공감할 수 있는 감상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류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정책의 혼선 등으로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반발로 다시 철회하거나 수습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정부의 오락가락했던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YTN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에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 여러 차례 혼선을 빚었으며 최근에는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고령자 운전 제한, 그리고 공매도 재개 등 여러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예. 우선 동아일보는 고령자 운전 제한 정책에 관해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20일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죠. 발표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고령자 운전자 논란에 대해서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그날 오후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 제한 정책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세계일보는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예.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발언을 일축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개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당정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연합뉴스는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에 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6일 80여 개의 품목에 대한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후 중국 플랫폼을 겨냥한 듯한 규제가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발표 다음 날인 17일에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25일에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직구 규제 반대 시위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직구 규제 반대 소비자회는 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정책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는데 네. 정책 발표 전에 사전 소통 부재를 좀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대응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도 짚어보죠. 네, YTN은 정부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예. YTN은 정책 혼선의 주요 원인으로 레드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레드팀은 정책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레드팀 외에도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사전 점검하는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지난 22일에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협의회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에 더해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갖는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의 주요 취지는 당정대가 소통을 강화해 정책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은 실무당정회의를 열어서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함께 참여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예. 또한 대통령실은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정책실장 주재로 관련 수석들이 참석하는 정책 티타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예를 들어주시기도 했는데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정치권과 언론 반응 네. 짚어보죠. 네, 우선 세계일보는 여당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직구 차단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직구 차단 정책 철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직구 차단 정책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마련돼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몰랐다니 국기문란의 아마추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만 5세 학제 개편, 주 69시간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이 일면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랬군요. 디지털 타임즈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이른바 여권 잠룡이라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설전을 보도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구 차단은 국민의 안전과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고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고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직구 규제를 두고 여러 차례 상호 반박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생 조치를 발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뒤집은 것은 정부의 일처리가 허술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가 좀 더 여론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 자, 파급력이 큰 민생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꾼다면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다수 언론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과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 매일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 집권 3년차 정부의 정책 추진이 너무 어설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정책은 현장 수용성과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한 뒤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여당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매주 개최하기로 한 정책협의회와 실무당정협의회가 여론 무마용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 번복한 사례는 정부의 초기 시점부터 반복되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혼선은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언론인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 언론의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네. 자,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느끼신 점과 언론의 역할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책 도입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수많은 전문가가 모인 곳이 바로 정부와 대통령실임에도 지금까지 여러 정책의 혼선과 실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정책을 두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 이들 간의 소통의 부재가 현재의 오락가락 정책 실패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정대 정책협의회가 신설된 것은 상당히 당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나 소비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 영역과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 영역의 목소리를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정부가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언론은 소비자단체, 시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취재하고 또 보도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이러한 피드백은 정부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언론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효용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